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던 정분이 할머니가 본 것은 마당에서 무거운 트렁크를 끄는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그 트렁크에서 음,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분이 할머니가 급하게 남편 방을 확인해 보니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팔순을 앞둔 정분이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으로 향했어요. 손수 기른 배추와 물을 따서 아침 찬거리를 준비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릎이 아프겠구만. 정분이 안방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 박노인은 작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일 남편의 식사와 몸단장을 도우며 지성껏 간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정분이 죽을 끓여서 남편에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말은 어눌했지만 정분의 정성을 알아주는 듯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깊은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아들 박성우와 며느리 이경진이 아침상을 받으러 나왔어요. 성우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경진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로 통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이 정도야 뭐. 정분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요즘 들어 경진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게 신경 쓰였어요. 처음 시집왔을 때는 그렇게 싹싹하고 부지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아버지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진아, 아버지 아침약 좀 갖다 드려라. 정분이 부탁하자 경진은 대충 대답했어요. 네, 잠깐만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분이 직접 가져다 드렸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 박노인의 식사량을 잘 아는 정분이 보기에 경진이 가져다 주는 밥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경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입맛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후에 정분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연히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니 경진이 박노인을 툭툭 밀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안쪽으로 누우세요. 자꾸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행동이 거칠었어요. 박노인은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성우는 하루 농사일에 지쳐 있었고 경진은 평소처럼 시어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분이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박노인의 저녁은 여전히 다른 가족들보다 적었고 경진은 시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버지, 드세요. 정분이 직접 박노인에게 반찬을 올려주자 경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텐데. 괜찮다. 이 정도는 드셔야지. 그날 밤 정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변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처음에는 분명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정부는 아직 더 큰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경진과 성우는 정분이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박노인이 걸림돌이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돌보기 힘들 것 같아. 경진이 성우에게 속삭였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정분이 듣지 못한 곳에서 이뤄졌어요. 정부는 여전히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정성껏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남편을 돌봤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마당에 나가서 햇볕 좀 쬐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는 남편을 부축해서 마당 평상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점심때까지는 여기 계세요. 경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부는 그런 경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몰랐어요. 이미 경진과 성호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했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정부는 새벽 2시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선 정부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마당에서 뭔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뭐지? 이 시간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성우와 경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트렁크 하나를 차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렁크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였어요.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그 안에. 성우와 경진은 트렁크를 차에 싣고 조용히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정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방으로 가봤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성우와 경진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경진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성우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산책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수지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수지까지? 이 시간에? 네, 아버지가 별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벤치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성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풍 환자를 새벽에 혼자 두고 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모셔올게. 정분이 말하자 경진이 말렸어요. 어머니, 아직 어두워요. 위험해요. 조금 더 있다가 모시러 가죠.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이니까요. 정부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오전 9시쯤 마을 이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분이 댁,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분이 놀라서 나가자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수지 근처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돌아가셨답니다. 이장의 말에 정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119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박노인 어르신 같던데요. 정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성우와 경진도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정부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성우가 차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장 차를 타고 먼저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시신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분이 물어보자 의사가 대답했어요. 심정지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중풍도 있으셨으니까요. 다른 외상은 없었나요?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위에 노출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혼자 저수지에 가셨을까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정분이 중얼거리자 뒤에서 온 성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그럼 왜 혼자 두고 왔니? 정분이 따져 묻자 성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있다가 오라고 하셔서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남편의 성격상 추운 새벽에 혼자 있고 싶어 할 리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부는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어요. 트렁크에서 들렸던 신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부는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부는 남편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해줘.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와 경진은 그날 밤 서재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아버지 명의의 땅 정리할 수 있겠네. 응,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아. 하지만 이들은 정분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뭔가 이상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만이 정분을 괴롭혔어요. 박노인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기 시작했고 상여가 집 앞마당에 준비됐어요. 정부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인사 받으셔야 해요. 경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분의 눈에는 경진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거든요. 경진아, 너 울지도 않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경진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셔서. 하지만 정부는 경진의 연기 같은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지나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갔어요.
정분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걸었지만 계속해서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정부는 집안이 갑자기 적막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성우와 경진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성우가 말하고 경진과 함께 어디론가 나갔어요. 정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억울하지 않아? 그때 성우의 휴대폰 통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어요. 정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형님. 아버지 일은 다 정리됐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등기 넘겨준 땅이랑 이번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땅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돈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며칠 안으로 계약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우의 통화 내용에 정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땅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성우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자 정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부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거든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등기 서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정부는 계속 찾아봤지만 등기 서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서랍 구석에서 경진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노인 명의의 등기 서류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가 있었어요. 계약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계약서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진단을 받은 거지? 정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자는 성우였고 사유는 치매로 인한 돌봄 불가였어요. 치매라고? 우리 남편이? 정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우와 경진은 박노인을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팔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걸까요?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정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몇 장은 몰래 빼내어 자신의 방에 숨겨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저 아이들이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경진이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서재에서 뭔가 만지신 거 없으세요? 왜?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서류 정리하려고요. 정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경진이 서류가 없어진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경진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어요. 계속해서 정분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부는 마을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장님, 혹시 우리 남편이 생전에 이상한 행동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한 행동이요? 전혀요. 정신이 또렷하셨는데요. 그럼 치매 증상 같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도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이장의 말에 정부는 확신했어요. 의사 소견서가 조작된 거라고 말이에요.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지.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거든요. 그날 밤 정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다짐했어요. 기다려, 여보. 내가 꼭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작은 할머니의 큰 결심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촌 동생 조명자가 떠올랐어요. 명자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명자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정분이 명자의 집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언니? 남편 일 때문인데. 혹시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니? 명자는 정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어요. 경찰서요? 왜 갑자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만날 수 있게 해줄래? 명자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동네 파출소 김경사님이 괜찮은 분이야. 한번 연락해 볼게. 고마워. 빨리 만나고 싶어. 정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명자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이틀 후 정부는 명자와 함께 파출소를 찾았어요. 김경사는 5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남편 일 때문에 왔어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놨어요. 어젯밤 본 트렁크 사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발견한 서류들까지. 김경사는 진지하게 들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상황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경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물증이 부족해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다고요? 네, 트렁크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시지만 다른 목격자가 없고 서류들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일 수 있어서 김경사의 설명에 정부는 절망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가족 내부 일이라서. 김경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오세요. 정부는 실망한 채 파출소를 나왔어요. 언니, 어떻게 할래?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정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성우와 경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수로 뭔가 단서를 흘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경진이 자꾸 서재를 기웃거렸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져간 서류들을 찾는 건 아닐까? 정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부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어요. 성우와 경진을 자극해서 진실을 끌어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성우야, 경진아, 너희 좀 보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정분이 신중하게 말을 꺼내자 경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상한 게요? 응,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거든. 비디오 카메라요? 성우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그래.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런 걸 쓰셨는지 모르겠네. 정부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어요. 사실 비디오 카메라는 없었지만 반응을 보려는 거였어요. 경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그 카메라에 뭐가 찍혀 있나요? 아직 안 봤어. 내일 전자제품 수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정분의 말에 경진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왜? 아버지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괜히 슬픈 기억만 떠올릴 뿐이에요. 그날 밤 정부는 성우와 경진이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계속 찾아봐. 두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비디오 카메라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분명히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좀 더 압박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는 척했어요. 네, 전자제품 수리점이죠? 비디오 카메라 하나 가져갈 건데.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지만 경진이 듣도록 연기한 거였어요. 경진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초조해했어요. 성우에게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저들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그 카메라 한번 봐도 될까요? 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뭘 알겠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정부는 경진의 거짓 연기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자.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게요?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거든. 정분의 말에 경진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그건 카메라 보면 알겠지. 그날 저녁 성우와 경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정부는 몰래 엿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정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저들이 분명히 남편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비디오 카메라는 없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큰 압박을 가해야겠어. 정분의 압박 작전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우와 경진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고 정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진은 정분이 외출할 때마다 뒤따라다니며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진이 정분이 집을 나서려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시장 좀 다녀올게.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경진은 계속 따라오려 했습니다. 정부는 경진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정분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부는 화장실에 가다가 성우와 경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재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성우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게.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경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디오 카메라 얘기할 때 표정 봤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어떻게 할래?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경진의 말에 성우가 놀랐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정부는 경진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 악한 것들이. 당신도 늙어서 요양원 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요. 경진의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비디오 카메라고 뭐고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성호도 동조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자신도 남편과 같은 운명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생활용품만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경진이 정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나타났어요. 잠깐 명자네 집에 다녀올게. 왜 갑자기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럼 제가 같이. 됐어. 정분이 처음으로 경진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너희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경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한테 한 짓 나한테도 하려는 거지? 정분의 날카로운 추궁에 경진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성우가 뛰어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집에서 나가. 정분의 외침에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마을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복지센터 직원들은 정분의 상황을 보고 임시로 쉴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나를 내쫓았어요. 정부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만 있을게요. 복지센터 한 귀퉁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정분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어요. 80평생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사는구나.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젊은 자원봉사자 수지가 떠올랐거든요. 수지는 대학생으로 음향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수지야, 너 혹시 녹음기 같은 거 다룰 줄 아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공이 음향이라서 녹음 장비 다루는 거 배워요. 왜요? 사실,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어. 정부는 수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밤에 뭔가 소리를 녹음한 적 있니? 정분의 질문에 수지가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녹음했거든요. 정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어떤 소리였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녹음해뒀는데 수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수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와 비명이 들렸어요. 살려줘. 정부는 그 목소리가 남편의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정부는 감격해서 수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지야, 이 녹음 파일 경찰서에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정부는 이제 수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 땅을 팔려는 음모, 그리고 자신이 겪은 협박까지. 수지는 듣고 있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쫓겨난 거야.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지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당연하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수지는 의로운 마음에 정분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으니까 분명히 수사해 줄 거예요. 정부는 드디어 희망을 찾았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수지가 도와줄 수 있게 됐거든요. 여보,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부는 수지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김경사는 정분이 다시 온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요. 정분이 수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이 학생이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거든요. 수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김경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사님, 들어보세요. 수지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와 비명이 들렸어요. 김경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박노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수지의 대답에 김경사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음질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비명소리네요. 정분이 가져온 서류들도 함께 보여줬어요. 이것들도 봐주세요. 남편 몰래 땅을 팔려고 했던 증거들이에요. 김경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 의사 소견서 언제 발급받은 건가요? 저도 몰라요. 남편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정분의 대답에 김경사는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이건 조작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이 요양원 신청서도 이상해요. 박노인 어르신이 동의한 적 있나요? 전혀요. 남편은 집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정분의 증언에 김경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김경사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어요. 우선 병원에서 부검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의사 소견서도 조사해야겠네요. 김경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박노인의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가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의사는 부검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당시에는 심정지로 판단했는데 자세히 보니 목 부분에 미세한 압박 흔적이 있네요. 압박 흔적이요? 네, 처음에는 옷깃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경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박노인이 단순히 심정지로 죽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진 시간을 보면 발견된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했을 것 같네요. 동시에 김경사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병원도 조사했어요. 해당 병원에서는 박노인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소견서는 우리 병원에서 발급한 게 아니에요. 그럼 위조된 서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 면허번호도 실제와 다르고요. 김경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성우와 경진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경사는 또한 박노인 명의의 땅 거래 내역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박노인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건가요? 은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인출된 돈이 성우와 경진의 계좌로 각각 나누어져 들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네요. 김경사는 정분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요. 어르신, 수사 결과 아드님과 며느리님에게 중대한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이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김 경사의 경고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수지도 정분을 걱정했어요. 할머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제 경찰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한편 성우와 경진은 정분이 사라진 후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우리 일 때문에 나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일단 조용히 있자.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 경진이 말했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분이 경찰에 신고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분이 할머니가 경찰서에 다녀갔다더라. 무슨 일로? 박노인 어르신 일 때문이래. 소문은 금세 성우와 경진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거 큰일인 것 같은데. 성우가 초조해하자 경진도 불안해했어요.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들은 급하게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분이 핵심 서류들을 빼돌린 상태였어요. 김 경사는 수사를 더욱 확대했어요. 박노인이 그날 밤 정말로 저수지에 혼자 갔는지 주변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차 소리가 2번 들렸어요. 저수지 근처에 사는 주민이 증언했어요. 처음에 갔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2번 다 같은 차였나요? 네, 똑같은 차였어요. 이 증언으로 성우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박노인을 데려다주고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1시간이나 있었다가 온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김 경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박노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던 거였습니다. 이제 범인들을 잡을 때가 됐네요. 정부는 김 경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안도했어요. 여보, 이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김 경사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마침내 성우와 경진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분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저수지에 한번 가볼까요? 그날 밤 상황을 재현해 보고 싶어서요. 정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수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였거든요. 여보,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해. 그때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수지에 도착하니 김 경사가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서 벤치까지 거리가 꽤 되네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 혼자 걸어오기에는. 맞아요. 남편은 혼자서 이런 곳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날씨에 밤에 나오시기에는 너무 추웠을 거고요. 김 경사의 분석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추위를 많이 타셨거든요. 절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 경사는 벤치 주변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끌려온 흔적이 있네요. 벤치 근처 땅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끈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확신합니다. 박노인 어르신은 억지로 이곳에 끌려왔어요. 김 경사의 말에 정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현장 검증을 마친 김 경사는 즉시 성우와 경진을 소환했어요. 박성우 씨, 이경진 씨, 박노인 어르신 사망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성우는 당황했어요.
조사요? 무슨 조사요? 자세한 건 파출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우는 불안해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 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김경사가 전화를 끊자 성우는 경진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서에 가야 해. 어머니가 뭔가 신고한 것 같아. 어떻게 해? 일단 모르는 척하자. 오후 2시 성우와 경진이 파출소에 나타났어요. 김경사는 정분도 함께 오도록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성우가 정분을 보며 말했지만 정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내 남편 죽인 놈들아. 정분의 직설적인 말에 성우와 경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진이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래, 너희가 죽였어. 내가 다 봤거든. 김경사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성호 씨, 아버님을 저수지에 데려다 주고 바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셨더군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 1시간 동안 뭘 하셨나요? 김경사의 추궁에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왜 처음에는 바로 돌아왔다고 거짓말하셨죠?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성우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김경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박노인의 신음소리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와 경진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어요. 이게 뭐죠? 경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그날 밤 내신 비명소리입니다. 이웃 학생이 녹음했어요. 김경사의 설명에 둘은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도 설명해 주세요. 김경사가 위조된 의사소견서와 요양원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죠. 아버님 몰래 땅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된 거액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러분 계좌로 나누어 들어간 그 돈 말이에요. 경진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성우가 놀라며 경진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경진아. 성우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경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팔려고 했던 거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경사가 추궁하자 경진이 떨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버티셔서 억지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성우가 목을 잠깐 경진의 고백에 정부는 온몸이 떨렸어요. 목을 잠깐 뭘 했다고 잠깐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축 늘어지시더라고요. 성우도 어쩔 수 없이 고백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정분이 벌떡 일어나서 성우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남편을 그렇게. 김경사가 말렸지만 정분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어머니,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 너희가 내 남편 죽인 거야. 김경사는 즉시 두 사람을 체포했어요. 박성우, 이경진.
살인죄와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파출소에 울려 퍼졌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 억울함을 풀었어. 어머니. 성우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내 남편을 죽인 놈일 뿐이야. 김경사는 정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어르신, 이제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난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긴 재판이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성우는 살인죄와 사기죄로 징역 12년, 경진은 살인 방조죄와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견뎌야 했어요. 성우가 법정에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었을 때도 경진이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변명할 때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정부는 법정을 나오며 혼잣말을 했어요. 수지가 옆에서 정분의 팔짱을 끼며 위로해 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수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정부는 수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수지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정부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복지센터에서 지내던 것도 이제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제 자신 혼자만 남게 될 거였어요. 언니, 혼자 사시기 힘들 텐데. 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남편도 편히 쉬고 있을 테니까 나도 편하네.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고발한 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들 정분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옳았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 있었다니. 나 같으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정분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정부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저수지를 찾았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곳이 이제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저수지 앞 평상에 앉아 정부는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줬어. 정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도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저수지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다 마음 놓고 살자. 정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산의 매화 바람에 지고 물에 띄운 배절로 간다. 구슬픈 멜로디가 저수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지? 이제 내가 대신 불러줄게.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 남편의 영혼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너 없이 혼자 사는 것도 배워야겠어.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정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지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마음이 편해졌거든. 정분의 대답에 수지는 안심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정부는 진심으로 평안해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분을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아니야. 이제 마음이 편해서 혼자 있는 것도 좋아. 정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자는 정분이 걱정돼서 자주 들렀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해. 할 일이 있으니까. 정부는 이제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는 텃밭 가꾸기, 오후에는 저수지 산책, 저녁에는 남편과의 추억 정리하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정분에게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여보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읽으며 정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맞아, 우리 함께 이겨냈지.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어.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분에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고생 많았어, 정분아. 고마워. 여보. 정분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정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정분은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당신 몫의 정의는 내가 지켜냈으니까. 정부는 창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분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정부는 남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분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싸움, 정말 대단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요.